지옥. 에도가와 란포 지음, 강담 구자형, 출연 세영, 영희, 성혁. 기이한 이야기라.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는 어떨까요? 어느 날 5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무서운 이야기나 기이한 이야기를 한 명씩 차례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K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 이야기가 진짜였는지 K의 창작이었는지는 지금까지 확인해 본 적이 없으니 나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날은 여러 가지 기이한 이야기를 들은 후였고, 마침 그날 날씨가 봄이 끝나갈 무렵에 뿌옇게 흐린 날이라 공기가 마치 깊은 물 밑바닥처럼 무겁고 탁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왠지 모르게 묘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인지 그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야기는 이러했다. 저에겐 한 명의 불행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말하기보다는 그냥 그 친구라고만 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언제부턴가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병이 들었습니다. 혹시 조상 중에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유전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친구의 집에는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가 기독교 이단에 빠져 구입한 오래된 외국어 원서나 마리아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림 등이 큰 상자에 가득 보관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물건들과 함께 인형극 소품으로 쓰일 것 같은 100년 전의 망원경이나 기묘한 자석, 기야만이나 비도로라 불리던 아름다운 유리 공예품들이 같은 상자에 보관돼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자주 그것들을 꺼내서 놀곤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그 시절부터 물체의 형상이 비치는 것, 예를 들어 유리나 렌즈, 거울 등의 이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장난감은 대부분 환등기, 망원경, 돋보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이나 사물이 길쭉해지거나 납작해지는 프리즘 장난감 등이 그의 장난감이었죠. 그 친구의 소년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어느 날 그 친구의 공부방을 방문했을 때 책상 위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안에 들어있던 거였을 텐데 그 친구는 손에 옛날 금속 거울을 들고 그것의 햇빛을 반사해 어두운 벽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때? 재밌지? 저길 봐. 이 평평한 거울로 빛을 저곳에 비추면 이상한 글자가 보이는 거야. 그 친구의 말에 벽을 봤더니 놀랍게도 하얀 원형에 반사된 빛 안에 모양이 일그러지긴 했지만 목숨수라는 글자가 백금처럼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기하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신의 기적처럼 느껴져 어린 저로서는 기이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렇게 물었죠. 잘 모르겠지. 비밀을 알려줄까? 비밀을 밝히고 나면 별거 아니야. 여기 봐.
이 거울의 뒷면을 봐봐. 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잖아. 이게 앞면으로 비치는 거야. 자세히 보니 그의 말대로 청동 같은 거울 뒷면에 부조로 만들어진 글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표면까지 투과돼 저런 무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거울의 표면은 어떤 각도에서 봐도 매끄러운 평면으로 비친 사물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것도 아닌데 반사된 빛은 이상한 밝은 빛의 무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마법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 친구는 저의 의심스러운 표정을 보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금속 거울이란 건 유리와 달라서 때때로 광을 내지 않으면 흐려져서 안 보이게 돼. 이 거울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집에 전해 내려오는 물건이라 여러 번 광을 냈어. 그래서 말이야. 광을 낼 때마다 뒷면에 부조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두께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그래도 만져보면 두꺼운 부분은 손에 느껴지는 감촉이 좀 많고 다른 부분은 이게 적지.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차이가 무서운 거야. 반사시키면 저렇게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알겠니? 그 설명을 듣고 나니 일단 이해는 됐지만 얼굴을 비춰도 울퉁불퉁해 보이지 않는 매끄러운 표면이 반사시키면 분명히 뭔가 울퉁불퉁한 표면이 나타난다는 이 알 수 없는 사실에 저는 현미경 속에서 어떤 미세한 것들을 볼 때 가졌던 섬뜩함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거울 이야기는 너무도 신기해서 특별히 잘 기억하고 있지만 이건 단지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그 친구의 소년 시절 놀이는 대부분 그런 일들로 채워져 있었죠. 이상한 일이지만 저까지도 그 친구의 영향으로 지금도 렌즈 같은 것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 시절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던 것이 중학교 고학년에 올라가 물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리학엔 렌즈나 거울과 관련된 실험이나 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이제 그것에 푹 빠져버려서 그때부터 병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이른바 렌즈 광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와 관련해 기억나는 것은 교실에서 오목 거울에 대해 배울 때였습니다. 작은 오목 거울을 학생들이 서로 돌려가며 자신들의 얼굴을 비춰봤죠. 전 그 시절에 여드름이 심했고 그 여드름이 성욕과 관련된 것 같아 많이 부끄러움을 탔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오목 거울을 들여다보니 놀라울 정도로 제 얼굴의 여드름 하나하나가 마치 망원경으로 본 달표면처럼 끔찍하게 확대돼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드름의 꼭대기는 석류처럼 터져서 그곳에서 짙은 피가 마치 영화의 살인 장면 포스터처럼 무섭게 번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드름이라는 컴플렉스가 있었던 탓도 있겠지만 오목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얼마나 무섭고 섬뜩했는지. 그때부터 오목 거울을 볼 때마다 그것이 박람회나 번화가에 흔히 세워져 있더라도 전 아연실색해 도망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오히려 오목 거울을 들여다보며 두려워하기보다는 엄청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교실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우와라는 감탄의 외침을 내지르곤 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우스꽝스럽게 들려 모두가 큰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때부터 그는 오목 거울에 빠져들었죠. 그는 크고 작은 오목 거울을 사들여
철사나 종이 등으로 복잡한 장치를 만들어 홀로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라 그런지 그 친구는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기묘한 장치를 고안하기도 했고, 그것을 위해 마술책 등을 일부러 외국에서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어느 날 그 친구의 방에 놀러 갔다가 보고 놀랐던 마법의 지폐라는 장치였습니다. 그건 약 한 변의 길이가 60cm 정도의 정사각형 상자였고, 앞쪽에 구멍이 나 있었으며 그곳에 100엔짜리 지폐가 5장 정도 꽂혀 있었습니다. 이 지폐를 꺼내봐.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제게 지폐를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말대로 손을 뻗어 지폐를 잡으려 했지만, 놀랍게도 분명히 눈에 보이는 그 지폐가 손을 뻗어도 마치 연기처럼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라? 당황한 내 얼굴을 보며 그는 무척이나 즐거운 듯 웃으면서 그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물리학자가 고안한 일종의 마술로, 원리는 역시 오목거울이었습니다. 정확한 원리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실제 지폐는 상자의 아래쪽에 놓여 있고, 그 위에 오목거울을 비스듬히 설치한 다음 상자 내부에 전등을 달아 지폐에 빛을 비추게 하면 오목거울의 초점에서 일정 거리에 떨어진 물체가 특정 각도에서 상이 맺히는 원리로 지폐가 상자 구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반 거울로는 절대로 실물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오목거울로는 신기하게도 그렇게 실제 같은 상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분명히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친구의 렌즈와 거울에 대한 이상한 취향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자 그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부모들도 너무 관대했는지 아들의 말이라면 별 반대 없이 받아주셨죠. 어른이 된 기분으로 정원의 간이 실험실을 새로 지어 그 안에서 본격적으로 그 기묘한 취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엔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제한받아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험실에 틀어박혀 지내면서 그 친구의 병세는 갑자기 무서운 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친구가 별로 없던 그였지만 졸업 후 그 친구의 세계는 좁은 실험실로 한정돼 버려 어디 놀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방문객도 점점 줄어들어 그의 집 식구들을 제외하면 겨우 저만 드문드문 그를 방문하는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정말 가끔 있는 일이었지만, 저는 방문할 때마다 그 친구의 병세가 점점 심해져 이제는 오히려 광기에 가까운 상태가 돼 있는 것을 목격하고 혼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 병적인 취미가 더욱 심해진 이유 중 하나는 어느 해 유행성 독감으로 인해 불행히도 그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됐고, 거기에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아 마음껏 그의 기묘한 실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 그 친구는 20살을 넘기면서 여자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묘한 취향을 가진 그 친구답게 성욕 또한 심하게 변태적이었고, 그것이 그의 렌즈 집착 성향과 결합해 서로 더욱 강하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이야기란 것은 그 결과 결국 끔찍한 비극을 초래하게 된 어떤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친구의 병세가 얼마나 더 심각해졌는지를 두세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친구의 집은 산 중턱의 어느 고지대에 있었으며 좀 전에 말했던 실험실은 그 넓은 정원의 한 구석에 자리 잡아 거리의 지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지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처음 시작한 것은 실험실 지붕을 천문대처럼 만들어 거기에 꽤 큰 천체 관측용 망원경을 설치하고 별의 세계에 몰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독학으로 어느 정도 천문학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범한 취미로 만족할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는 배율이 높은 망원경을 창가에 두고 그것을 다양한 각도로 조정해 아래에 보이는 가정집에 열린 방안을 몰래 들여다보는 비밀스러운 즐거움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설령 나무 울타리 아니라 다른 집의 뒤쪽을 마주하고 있어 어디서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설마 그렇게 멀리 떨어진 산 위에서 망원경으로 엿보고 있을 거라고는 당사자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비밀스러운 행위들이 마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그에겐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이것만큼은 멈출 수 없어.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창가의 망원경을 들여다보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장난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가끔 들여다보게 해줬는데 우연히 이상한 것을 눈앞에서 발견하고 얼굴이 붉어질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 잠수함 망원경 같은 것을 만들어 그 친구는 방에 있으면서 하녀들의, 특히 젊은 여정들의 사적인 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엿보기도 했습니다. 또는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 기묘한 것은 그 친구가 벼룩 같은 곤충을 사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돋보기나 저 배율의 현미경 아래에서 기어다니게 하고 자신의 피를 빨게 하거나 자기들끼리 함께 놔 같은 성별이면 싸우고 이성이라면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제가 한번 그것을 들여다본 후로는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보였던 그 벌레가 묘하게 무섭게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벼룩을 반쯤 죽여놓고 그것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아주 크게 확대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50배 확대의 현미경이었는데 들여다보면 한 마리의 벼룩이 시야 가득히 커져서 입, 발톱, 몸에 난 작은 털 한 올까지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묘한 비유지만 마치 멧돼지처럼 무섭고 크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짙은 피의 바닷속에서 겨우 한 방울의 피가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등에 반이 납작하게 눌려지고 손발로 허공을 움켜쥐며 부리를 가능한 한 최대로 뻗어 단말마에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그 입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리는 것처럼까지 느껴졌습니다. 이런 자잘한 일들을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을 테니 대부분 생략하겠습니다만 실험실 건축 초기의 그런 취미는 세월과 함께 깊어져서 어느 때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를 찾아가 무심코 실험실의 문을 열었더니 블라인드가 내려져 방안이 어둑어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면의 벽 가득히 대략 5평 정도의 크기로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환상인가 싶어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역시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숨을 죽인 채 그 괴물을 응시했습니다. 그러자 보면 볼수록 그 안개 같은 것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바늘처럼 빽빽한 검은 풀숲, 그 아래에서 기괴하게 빛나는 소뚜껑만한 눈, 갈색빛의 홍채에서 흰자 위에 혈관까지, 마치 정확하게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처럼 희미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묘하게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야자나무 같은 코털이 빛나는 동굴 같은 콧구멍, 마치 방석 두 장을 겹친 듯이 큰 새빨간 입술, 그 사이로 하얀 기와처럼 빛나는 이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즉, 방 한가득히 사람의 얼굴, 그것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느린 움직임과 실제 그대로의 색과 윤기로 봐 영화 같은 게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소름 끼침이나 두려움보다 내가 미쳐버린 게 아닌가 싶어 크게 비명을 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놀랐어? 나야, 나. 하고 다른 방향에서 그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그 목소리대로 벽 괴물의 입술과 혀가 움직이고 커다란 눈이 씩 웃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때, 이 장치? 갑자기 방이 밝아지면서 어두운 방에서 그 친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벽의 괴물이 사라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대강 상상하셨겠지만 이건 실물 환등, 그러니까 거울과 렌즈 그리고 강렬한 빛의 작용으로 실제 그대로를 환등으로 비추는 장치였습니다. 아이들 장난감 중에도 있잖아요.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이를 크게 확대하는 장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얼굴을 비췄던 것이죠. 말로만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꽤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그 친구의 취미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비슷한 것으로 이번엔 방이 특별히 어두운 것도 아니고 그 친구의 얼굴도 보이는 상황에서 그 친구가 기묘한 거울을 잔뜩 세워놓으면 그의 눈만이 소뚜껑만한 크기로 둥둥 떠오르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걸 당했을 때는 악몽이라도 꾼 것처럼 몸이 움츠러들어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밝혀보면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마법 지폐와 같은 원리로 단지 여러 개의 오목 거울을 사용해 상을 확대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론상 구현 가능한 일이라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이었고 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시도한 사람도 없었으니 그건 어쨌든 그 친구의 발명품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니 어쩐지 그 친구가 무서운 마인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두세 달쯤 지났을 때 그 친구는 이번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실험실을 작은 공간으로 나누고 그 위아래와 좌우를 거울로 덮어서 이른바 거울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문을 포함해 모든 것이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그 방 안에 양초 하나를 들고 혼자 오랫동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친구가 보게 될 광경은 대체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6면이 거울로 둘러싸인 방 한가운데 서면
거기선 몸의 모든 부분을 거울과 거울이 서로 반사하면서 무한한 상으로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위아래 좌우에 그와 똑같은 수많은 인간들이 우글거리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칩니다. 전 어릴 때 어떤 과학 전시관에서 그런 거울의 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까지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전 그것이 얼마나 두렵게 느껴졌는지 그 느낌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친구가 한번 거울의 방에 들어가 보라고 권했을 때 저는 단호히 거절하며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울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 그 친구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는 또 다른 사람은 바로 그 친구가 마음에 들어하던 하녀이며 동시에 그의 애인이기도 했던 당시 18살의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그 친구는 습관처럼 이 아이의 유일한 장점은 몸 전체에 셀 수 없을 만큼 깊고 섬세한 음영이 있다는 거야. 피부색도 나쁘지 않고 피부도 섬세하며 몸매도 탄력이 넘치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 음영의 깊이에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와 함께 그 거울의 나라에서 노는 것이었습니다. 다친 실험실 안, 그리고 그것을 또 나눈 거울의 방 안에서요.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때론 1시간 이상 그들이 그곳에 틀어박혀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 혼자 들어간 게 더 많았지만요. 어떤 때는 거울의 방에 들어간 채 너무 오랫동안 소리가 나지 않아서 하녀가 걱정스러워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문이 열리고 발가벗은 그 친구가 홀로 나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본체로 휙 가버렸다는 이상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원래도 그리 좋지 않았던 그의 몸은 날이 갈수록 더 쇠약해져 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과 반대로 그의 이상한 병세는 점점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다양한 모양의 거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평면, 볼록면, 오목면, 물결형, 원통형 등 잘도 그렇게 기묘한 형태의 물건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넓은 실험실 내부는 매일같이 들여오는 변형 거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넓은 정원 중앙에 유리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독자적으로 설계한 것이며 나라 전체에서도 유례가 없는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기술자나 작업자들도 철저히 선발해서 그는 남은 재산을 모두 던져도 아깝지 않다는 기세로 그 공장을 지었습니다. 불행히도 그에게 조언을 해줄 만한 친척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인들 중에서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해 조언하는 이도 있었지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즉시 해고됐고 남은 하인들은 그저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를 목적으로 일하는 그런 무리들 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의 유일한 친구인 저는 어떻게든 그 친구를 달래 이 미친 짓을 멈추게 해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해봤지만 물론 광기에 사로잡힌 그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일이 특별히 나쁜 짓이라기보다는 그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뿐이었기에 전 어떻게 이성을 되찾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점점 줄어드는 그의 재산과 그의 목숨을 바라보며 속을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그 시기부터 그 친구의 집에 꽤 자주 드나들게 됐습니다. 최소한 그 친구의 행동을 감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따라서 그의 실험실 안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는 그의 마술을 보지 않으려 해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실로 놀라운 기이함과 환상의 세계였습니다. 그 친구의 병증이 절정에 달함과 동시에 그 기이한 천재성도 남김없이 발휘된 것이었겠죠. 회전목마처럼 변화무쌍한, 모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괴이하면서도 아름다운 광경들. 그 당시에 제가 본 것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외부에서 구입한 거울로, 또 부족한 부분이나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형태의 것들은 그의 공장에서 직접 제작해서 보충했고, 그 친구의 꿈은 하나하나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때는 그 친구의 머리만, 혹은 몸만, 혹은 다리만 실험실 공중에 떠다니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평면 거울을 방 안 가득히 비스듬히 붙이고 그 일부분에 구멍을 뚫어 거기에 머리나 손발을 내밀어 반사시키는 마술사의 상투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마술사가 아닌 병적으로 진지한 나의 친구였기에 비정상적인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방 전체가 오목 거울, 볼록 거울, 물결형 거울, 원통형 거울의 홍수였습니다. 그 중앙에서 춤추는 그의 모습은 때론 거대하고 때론 미세하며 길쭉하거나 평평하게 휘어지거나 목 안에 목이 연결돼 있거나 얼굴에 눈이 4개 생기거나 입술이 위아래로 무한히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그 그림자가 서로 반복되고 교차해 혼란스럽고 잡다하게 섞여 마치 미친 사람의 환상 같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방 전체가 거대한 만화경이었습니다. 기계장치로 돌아가는 10여 미터 크기의 거울 삼각통 안에서 꽃집을 텅 비워가며 모아온 수백 가지 색의 꽃잎들이 아편의 꿈처럼 꽃잎 하나의 크기가 다다미 한 장 크기로 확대돼 그것이 수천 수만의 오색 무지개가 돼 또 극지방의 오로라가 돼 보는 이의 세상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그 안에서 거인 같은 그의 나체가 달표면처럼 거대한 모공을 드러내며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그 이상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결코 그 이하라고는 할 수 없는 무서운 마술들. 그것들을 보면 보통 사람은 기절하고 실명할 정도의 마계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그것을 말로 전달할 방법도 없으며 또한 지금 말씀드린다고 해도 어찌 믿으실 수 있을까요? 그러한 광란의 상태가 계속된 후 마침내 슬프게도 파멸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는 결국 진짜 미치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의 행동은 결코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광기 어린 행동을 벌이면서도 그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통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책도 읽었으며 야위어버린 몸을 이끌고 유리공장의 감독 지휘도 맡았으며 저를 만나면 예전처럼 그의 불가사의한 유미주의 사상에 대해 아무 문제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처럼 참담한 결말을 맞이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건 그의 몸속에 잠재해 있던 악마의 소행이거나 너무나도 마계의 아름다움에 빠져든 그 친구에게 내린
신의 분노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그의 집에서 온 하인의 급한 호출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큰일입니다. 부인께서 빨리 와달라고 하십니다. 아, 큰일? 무슨 일인데?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급히 가주실 수 없겠습니까? 얼굴이 창백해진 심부름 온 사람과 그렇게 문답을 주고받고 저는 정신없이 그의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장소는 역시 실험실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실험실로 들어갔고 그곳엔 조금 전 부인이라고 말했던 그의 애인인 하녀를 비롯한 몇몇 하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하나의 기묘한 물체를 응시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 물체는 서커스단의 고개사가 굴리는 공을 조금 더 크게 만든 것처럼 생겼는데 겉은 천으로 덮여 있었고 넓게 정리된 실험실 안에서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으스스한 것은 아마도 그 내부에서 나는 것 같은 동물인지 인간인지 모를 웃음소리 같은 낮은 신음소리가 씩씩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저는 그 하녀를 붙잡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안에 있는 것은 주인님 같은데 이렇게 큰 공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고 손을 대려 해도 기분이 나빠서 아까부터 여러 번 불러봤는데 안에서 이상한 웃음소리만 들려올 뿐이에요. 그 대답을 듣고 저는 즉시 그 공에 다가가 소리가 새 나오는 곳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공이 굴러가는 표면에 작은 구멍 두세 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 중 하나에 눈을 대고 조심스럽게 공의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안에선 무엇인지 모를 빛이 반짝일 뿐 사람의 움직임이나 그 섬뜩한 광기 어린 웃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그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상대가 인간인지 아니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동안 공이 굴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동안 갑자기 그 표면의 한 곳에서 이상한 사각형의 조각이 맞춰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공의 내부로 들어가는 문 같았고 밀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지만 손잡이도 아무것도 없어서 열 수는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손잡이에 자국처럼 보이는 금속 구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사람이 안에 들어간 후 어떻게 하다가 손잡이가 떨어져 안에서도 밖에서도 문이 열리지 않게 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룻밤 동안 공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손잡이가 근처에 떨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 주위를 둘러봤더니 예상했던 대로 방 한쪽 구석에 둥근 금속 장식이 떨어져 있었고 그것을 금속 구멍에 대보니 크기가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손잡이 부분이 부러져 있어 지금 와서 구멍에 끼워봐도 문이 열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상한 것은 안에 갇힌 사람이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그저 껄껄 웃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설마? 저는 어떤 생각이 떠올라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뭘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공을 부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에 사람을 구출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공장으로 달려가 큰 망치를 집어들고 다시 원래 방으로 돌아와 공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내부가 두꺼운 유리로 돼 있었는지 엄청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나며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어나온 것은 분명 제 친구였습니다. 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의 모습이 단 하루 만에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쇠약해지긴 했지만 어찌 보면 신경질적으로 긴장된 얼굴로 얼핏 보면 무서울 정도였는데 지금은 마치 죽은 사람의 모습처럼 얼굴의 모든 근육이 축 늘어져 버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중열돼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공허한 눈, 그리고 입을 해 벌리고 껄껄 웃고 있는 모습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은 그토록 그의 사랑을 받았던 하녀조차도 겁에 질려 달아날 정도였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친구는 미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를 미치게 했을까요? 단지 공원에 갇힌 것만으로 정신이 나갈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묘한 공은 도대체 무슨 용도였으며 왜 그 친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일까요? 공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한 걸로 봐서 아마도 그 친구가 공장의 명령에 비밀리에 만들게 한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 공을 가지고 대체 뭘 하려 했던 것일까요? 방안을 배회하며 계속 웃고 있는 그 친구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눈물 속에서 그의 소매를 잡아 끄는 여자. 그리고 그런 흥분된 분위기 속으로 부쓱 들어온 것은 유리공장의 기술자였습니다. 저는 그 기술자를 붙잡고 그가 당황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빠르게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당황하며 그 기술자가 대답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결국 이렇습니다. 기술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두께 3cm 정도, 지름 약 4m 정도의 속이 빈 유리구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비밀리에 작업을 서둘러 어젯밤 늦게야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기술자들은 물론 그 용도를 알 수 없었지만 그 구의 외부에 수온을 발라 내부를 전면 거울로 만들고 거기 몇 군데 강한 빛을 내는 작은 전등을 설치하며 구의 한 곳에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을 만들라는 등의 기이한 명령에 따라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완성 후 한밤중에 그것을 실험실로 옮기고 작은 전등의 코드를 전원에 연결해 그것을 주인에게 넘기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기술자는 전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술자를 돌려보낸 후 미쳐버린 친구를 하인들에게 맡기고 그 자리에 흩어져 있던 기이한 유리구의 파편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이 기이한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유리공을 노려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것은 그는 자신의 지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거울 장치를 모두 시도해보고 즐길 만큼 즐긴 후에 마지막으로 이 유리구를 고안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 거기에 비칠 이상한 영상을 바라보려고 시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미쳐버린 걸까요? 아니, 그것보다도 그는 유리구 안에서 뭘 보았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요? 거기까지 생각하자 저는 순간 등골의 한가운데가 얼음 막대기로 꿰뚫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두려움으로 인해 심장까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유리공 안에 들어가 반짝이는 작은 전구들의 빛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자마자 미쳐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공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실수로 문 손잡이를 부러뜨리고 나가지도 못한 채 좁은 구체 안에서
죽음의 고통을 몸부림치며 결국 미쳐버린 것일까요? 그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공포에 떨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도저히 인간의 상상을 허락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구체 거울의 중심에 들어간 사람이 지금껏 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그 구체의 벽에 어떤 상이 비칠지 물리학자조차 이를 계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꿈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공포와 전율의 인간 생각을 넘어선 세계가 아니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악마의 세계가 아니었을까요? 거기에는 그의 모습이 그 자신으로는 비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그것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는 상상 밖이지만 어쨌든 인간을 미치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 어떤 것이 그의 한계, 그의 우주를 뒤덮어 비추어졌던 것은 아닐까요? 다만 우리가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의 일부인 오목거울의 공포를 구체로 확장해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오목거울의 공포를 알고 계실 겁니다. 자신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듯한 악몽 같은 세계. 구체 거울은 그 오목거울이 끝없이 이어져 우리의 전신을 둘러싸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단순한 오목거울의 공포가 몇 배, 몇십 배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상상만 해도 이미 소름이 끼칩니다. 그건 오목거울에 둘러싸인 작은 우주입니다. 우리의 이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른 미치광이의 나라일 것입니다. 내 불행한 친구는 그렇게 해서 그의 렌즈광, 거울 광기의 극단을 추구하려다,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을 추구하려다가 신의 분노를 샀는지 악마의 유혹에 패배했는지 결국 자신을 파면시켜야만 했던 것이겠죠. 그 후 그는 미친 채로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저만큼은 그가 거울 구체의 내부를 탐험한 끝에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됐다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 지옥, 에도가와 란포 지음, 강담 구자형, 출연 세영, 영희, 성혁.